자, 일주일 만에 보지요? 이틀 만에 보는구나.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회계는 재무회계라고 해서 유통업체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라고 했어요. 5군데가 어렵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던 거래 파료소라고 하는 부분이고, 드디어 수요일날 실습 들어갈 겁니다. 아니구나. 오늘 상황 봐서 내일 실습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교재 우리 가지고 받으셨던 거 있었죠? 그거 갖고 오세요. 그래서 망할 놈의 회계 프로그램, K랩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볼 텐데 미리 경고하는데 뭘 기대하든지 간에 생긴 건 엑셀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든지 간에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 주된 내용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버튼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요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로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여기 애 키워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애 키우다 보면은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면 사고 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그렇다 치고 거래 파료소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제 실습 들어가면서 대손 삼각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감가 삼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대손삼각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처에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이게 외상대금이 제때 빨리빨리 회수가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외상대금을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떡할래?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감가상각인데 회사에서 업무 보느라고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새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중고 물건이 되어가거든요. 그 중고 물건이 되어가는 과정을 회계장부에다 적어보자 라고 하는 게 감가상각 제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감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연말에 기말에 우리 회사가 1년 동안에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확인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양이 좀 많아요. 거기에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 대부분도 아니에요. 모든 책들이 이 부분을 중구난방으로 설명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별도의 보조 프린트물 드린다고 했었죠.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재가치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혹시 여기 물론 그래 없을 텐데 회계세법 공부해보니까 재밌다, 대학교에 가서 한번 제대로 좀 배워보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근데 내가 알기로 아마 그럴 분은 거의 없을걸요.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 분들이 있으세요. 느닷없이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는 더 하고 싶고요. 뭐 이러신 분 있어요. 이제 주로 방통대학교 쪽을 권하는데 안 좋은 점은 다 알고서 대학교 입학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 오프라인 수업 들으면서 교수하고 싸워. 교수님 틀렸는데요. 그 수험생들 다 있는데 대놓고 거기서 교수님 아닌데요. 그러고 돌직구를 날려요. 그 교수님 얼마나 당황하겠어. 가지고서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재무회계를 다 배우고 나면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걸 배우고,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면 세무회계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범위가 세무회계 중에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일부분까지가 일단 1차 목표예요. 시간 여유가 되면 고급 레벨인 법인세라든지 사업소득세까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수업 진도 상황에 맞춰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이 거래 파료소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거래 파료소가 뭐였냐면 기억나시잖아. 자산의 증가,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했었죠? 왼쪽 차변에 적기로 했어요. 맞다. 오늘부터 왼쪽 오른쪽 이런 말 제가 빼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는 자산의 감소는 어느 쪽에 적어요? 우리 대변, 오른쪽 대변에 적기로 했어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니라고 했죠? 돈이 될 만한 게 들어오면 좋은 일이니까 왼쪽 차변에, 돈이 될 만한 게 빠져나가면
좋은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기분 나쁜 일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십사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자, 부채의 증가 되겠습니다. 부채의 증가는 어느 쪽에 적어요? 오른쪽 대변에 적어요. 그 다음에 빚값 받대요. 부채 감소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빚을 진 걸 얘기하는데 중세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빚이라고 하는 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습니다. 빚져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빚이 늘어나면 나쁜 것이 늘어나니까 나쁜 일, 빚이 줄어들면 나쁜 것이 줄어드니까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자본이라고 하는 거 회계학에서는 순 자산이다 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게나 회사를 살 때 들어가는 내 투자금 또는 주주의 투자금 그런 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었죠. 이게 콜럼부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너도 나도 사람들이 선단을 구성해서 투자하기를 원했었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주식회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동인도 주식회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선단에 한번 투자하게 되면 최소 2년 동안은 돈이 꽉 묶이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자본이란 개념이 출발하게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넣는 걸 얘기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내 돈이 묶여서 기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대변 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본의 감소는 어느 쪽에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라고 안 하고 수익의 발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그 영어 원서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증가, 감소하고 발생하고 단어가 달라요. 발생은 없던 게 새로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특히 자산과 자본금 앞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회사가 설립되면 반드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바깥에 있던 것들을 돈벌이를 하자고 회사에다가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걸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익이나 비용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 감소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 내가 손님한테 물건을 파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는데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손님한테 물건을 판다든지 손님한테 물건을 팔 때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 그 다음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사악한 행위로 봤었어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다.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중세 그 유럽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을 하면 물에 사람의 영혼이 씻겨나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풍습이 관념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중세 여자들은 안 씻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얼마나 땀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허구한 날 밤에 파티는 벌어져. 몸에서 냄새가 나면 남자들이 오진 않을 테고. 그래서 서양 쪽에서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몸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근데 동양 쪽, 아시아권 쪽은 물이 풍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이상한 개념, 목욕을 하면 물에 영혼이 씻겨나간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은 자주 씻어대서 향수가 발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그 다음에 그 서양 쪽에서 이제 제일 흔하게 먹는 술이 이제 맥주가 되겠는데 서양 쪽에서 술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쪽이 곡식이 풍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 쪽은 곡식이 풍부해서 술이 발달한 건데 그쪽은 물이 나빠요, 질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이에요. 특히 독일 지방 쪽이. 그래서 사람이 그 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몸 안에서 돌이 생겨요, 결석이. 그래가지고 사람도 탈나고 그러니까 그걸 희한하게도 술을 만들게 되면은 석회질 성분이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맥주를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 좋은 수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쪽에 맥주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독일에 가면 안 믿어지겠지만 어린이용 맥주가 있어요. 진짜로 도수 2도짜리, 3도짜리 어린이용 맥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저도 한번 그 여행 갔다가 곤혹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는 그냥 급하면은 뭐 수돗물 먹어도 이상이 없잖아요. 그쪽 동네는
일반 수돗물 그냥 집어먹었다가는 바로 배탈설사합니다. 물이 그만큼 안 좋아요. 진짜로.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게 또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수익의 발생 손님한테 물건을 파는 거 굉장히 안 좋은 행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정말 중요한 건 이건데 비용의 발생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게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산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고 회사도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면 계속해서 자산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 쪽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 파릇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는데 자 마지막 고별 방송 내일부터는 이 부분 빼고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한테 거래 파르소를 이해를 시킨다고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좀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었죠.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뭐라고요? 현금 맞대니까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두 번째 거래 파르소 이해시킨다고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방금 여러분들 확인했던 것처럼 좋은 거 좋은 일은 우리 어느 쪽에 적기래요? 왼쪽 차변에 적기래요. 이것도 고별 방송이니까 내일부터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쁜 건 나쁜 일 어느 쪽에? 오른쪽 대변에 적기로 했었죠? 그럼 회계에서는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면서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규칙에 따라서 회계 장부를 적어야 되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라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회계 공준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당연한 거다. 사람들이 뭉쳐 살면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도 만들어지는 하나의 규칙이고 관습이고 사회적 약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뭉쳐 살게 되면 사회를 구성하면 총 5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종교 같은 거,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특히 개신교 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니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랬다가는, 이달이 되고 돌멩이 맞는 사태가 벌어져. 그 다음에 법 같은 거도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그 다음에 무단횡단 하지 마라. 뭐 이런 종류들. 그런 종류들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서로들 이익을 서로들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법 규칙이 생긴 건데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습 종류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밤중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밤중에 발톱 깎지 마라 뭐 이런 거. 얘기 옆으로 새는데 밤중에 발톱 깎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똑깍똑깍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궁색한 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오밤중에 발톱을 깎으면은, 발톱을 함부로 버리면, 쥐나 여우가 그걸 물어가서, 그걸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해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설들을 만들어냈는데, 정말로.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회적 관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뭐 저기 그렇던데 숟가락 같은 거요. 여러분들 보기에 수저를 왼쪽에 놓고 바로 옆에다 젓가락을 놓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놓으면 어른들이 싫어해요. 왜? 죽은 사람이나 반대로 놓는 거라고 해가지고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관습인데 서양 애들은 특히 일본 쪽에서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음식을 집을 때 젓가락을 집는데 일본 애들은 반찬이라 이런 거를 동시에 두 사람이 집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안합니다. 먼저 드세요. 그러고 젓가락을 빼는데 걔네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밥상 엎어요. 왜냐면은 그 화장을 하고 사람들의 뼈를 추릴 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서 동시에 뼈를 추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젓가락으로.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반찬이 하나가 있는데 젓가락이 동시에 딱 물린다. 재수없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또 옆으로 새는데 일본에 놀러 갔다 당한 것 중 하나. 우리는 당연히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면 물 다 버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일본 쪽은 물을 온수를 배달해 와요. 온천물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몸만 덮여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왔으면 손님이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만 불리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비누칠하고 때 벗기면 큰일 나요. 외부 손님이 와서 거기 들어가서 몸을 불리고 바깥에 나와서 비누칠하고 샤워한 다음에 그냥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장이 들어가서 다시 그 물 버리면 안 돼요. 다시 가장이 들어가서 몸을 때만 불리는 거예요. 덮이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내미가 들어갔다 나오고 딸이 들어갔다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안찐이 들어가서
그 몸을 덮이고 그러고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본에 놀러 갔다가 못 모르고서는 당연히 뭐 왜 타국에 왔는데 땀도 나고 그러니까는 그 가정집에 초대받았었는데 막 목욕하고 비누칠도 다 하고 그러고 샤워하고 물막에 뻑 꽂고 나왔는데 막 거기 가장 되시는 분이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차마 손님한테 화도 못 내고 왜 저럴까 그랬더니 그 초대한 친구가 너 혹시 물 버렸니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버렸지 그랬더니 그걸 버리면 어떡하니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적 관습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사회적 관습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들. 그 반대되는 거 하나 또 할게요. 우리는 손님들이 오면 대부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몽땅 차려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손님이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했을 때는 반찬을 조금씩 남겨놓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일본 애들은 안 남기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게 뭐냐면은 일본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남기면 되는데 일본 관습은 그걸 안 남기는 게 손님 음식을 차려낸 주인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집어 먹으려고 특히 그 짠 젓갈까지 다. 그래가지고선 친구가 결국 배탈이 났는데 너 왜 다 먹었니?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당연한데. 그런 사회적 관습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좋은 것, 좋은 일은 왼쪽 차번에 나쁜 건 나쁜 일 오른쪽 대변에 적는 건 그 당시 중세 기독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관습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데빗,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변 대변이나 말도 안 되는 용어로 변형이 됐고 그게 또 동인과 서양이나 관습적 차이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서 들어왔다고 했었죠? 됐네.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는데요. 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였어요. 회계 구성 요소 몇 가지? 5가지 되겠습니다. 뭐뭐뭐가 있었죠? 자산이 있었고요. 또 부채가 있었고요. 또 자본이 있었네요. 수익이 있었고 비용이 있었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래 파료소를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하는데 자, 자산,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 현금 이런 것들이 자산인데 중세 기독교 관점은 자산이 좋은 걸로 봤어요. 문제는 이 자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데 자산의 증가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산의 감소 나한테 돈이 될 만한 게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채 한마디로 말해서 빚 당연히 대변 쪽에 적겠죠. 그 다음에 부채도 자산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데 부채의 증가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으시면 되겠고 부채의 감소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가게나 회사를 쓸 때 들어간 내 돈 또는 주주의 돈인데 지금 당장 술 속에 꽉 묶여버린 상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 돈이 묶이니까 안 좋은 걸로 봤었고 자본의 증가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걸 얘기하네요.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 쪽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익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회계에서는 1차적으로 손익계산서 파트에서 배우셨는데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으로 잡아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의 증가 대변 쪽에 적어주시고 수익의 취소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다가 반품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당시 때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이제는 반품이 가능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매출, 환입 및 애놀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반품 처리가 가능해졌는데 이건 회계 입장이고 실무에서는 회계가 부가가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반품 세금 계산서라는 형태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금액을 마이너스 형태로 집어넣는 걸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비용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했었죠.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고 비용의 취소 가능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됐네요. 이렇게 해서 거래의 파료소 복습 끝.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복습해 볼 차례네요. 바쁘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회계가 뭔지 거래의 파료소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자,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분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붕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거래 8요소는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차근차근 배우게 될 텐데 저번 시간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배웠어요. 오늘 이제 계절 과목들 다 마무리가 지어질 텐데 자본 파트까지 마무리가 지어질 텐데 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으러 뭐 이런 거 배웠었죠? 얼굴이 허해지는 거 보니까 또 잊어먹었구나. 또 해줄게요. 괜찮다니까. 뭐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애만 안 빠뜨리면 돼요. 그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절 과목을 차근차근 배우고 아마 수요일부터예요.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거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간단한 예제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뭐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땅을 샀다. 땅 팔아서 현금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그래가지고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분계를 잘 하시고 나면 자 전기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유식하게 영어로 트랜스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전기가 뭐냐면 원장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 원장이라는 서류에다가 옮겨 적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작업이 여러분들이 평상시 해야 되는 대부분의 업무라고 했었죠. 그런데 원장에 옮겨 적는 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분계 요거 하나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다가 12월 31일 날이 됐네요. 12월 31일자가 되면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무슨 분계와 무슨 분계? 수정 분계와 마감 분계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수정 분계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알 필요 없이 숨어있는 회계 구성 요소를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접근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자산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세는데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만난다. 오빠를 사귄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많은 남자가 최고? 자산이 많은 남자가 최고라고 했어요. 지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여기 이미 결혼하신 그 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무친 얘기야. 그죠? 뼈에 사무친 경험들이야. 그잖아요. 그죠? 진리야, 진짜. 진리라고까지 나오잖아. 언제 한번 쉬는 시간 때 한번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신앙 간직을 한번 들어야 돼.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속았다, 뭐 이런 거. 온갖 별 희한한 유형 케이스들이 다 나와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숨어있는 자산부터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부채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총 몇 개? 5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뭘 찾아야 돼요?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총 5개라고 했었죠? 참고로 숨어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발생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 해드렸었고, 마감 분계는 잔액을 이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마감 분계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수정 분계에서는 중요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찾아내는데 마감 분계할 때는 거꾸로 마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부터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수익과 비용은 불쌍하게도 수명이 몇 년?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1년이 지났다고 장부를 마감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대륙식 방법이 있고 영미식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간편한 무슨 식 방법? 영미식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산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앞, 뒤로 사전사후 확인 작업을 해주면 더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산 전에 우리 회사 분계 거래 내역이 숫자가 혹시 잘못 기입된 게 있나 하고 확인해 보는 서류가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서류였어요. 그런데 이 수정 전 시산표는 대차 평균이 맞지 않는 것만 찾아내지 개정 과목이 잘못 들어갔다든지 누가
거래 대역을 허위로 집어넣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뺐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 찾아내요. 차대변 숫자가 안 맞는 것만 찾아내는 그런 서류예요.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행인 점은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번 여러분들 보는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서류를 만들게 되는데 수정 후 시산표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회계 인력지 순환 과정이 잘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성적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적표 이름이 뭐예요? 재무, 제표 되겠네요. 재무제표 총 몇 개? 5개였었죠? 뭐뭐뭐가 있었죠? 첫 번째, 재무 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요. 그렇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닙니다. 자본 변동표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현금 흐름표. 마지막 5번째 주석 되겠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는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한 재무제표 4가지에 중요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당구장 표시나 별 표시를 붙여놓은 걸 의미한다고 했었죠? 됐네. 자, 그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한 재무제표 5가지를 자, 왜 만들어요? 회사에 뭐와 뭐를 알자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자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자, 재무 상태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알자고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거예요.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알자고 서류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서류가 뭐예요? 손익 계산서 됐네요. 재무제표 만들었으면 마감분기 들어가고 마감분기 끝나고 나면 대부분 1월 2일자로 해서 역분계를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역분계가 뭐냐면 분계를 뒤집는다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분계를 뒤집는 작업인데 위아래로 뒤집는 게 아니라 차변대변을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역분계 대상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순환 과정 오늘까지 4번째 얘기 듣는 거예요. 거래 파루소는 5번째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 보네.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력이기나 고집이기나 한번 봅시다. 이번 주 내내 또 떠들어 볼래요. 자, 그렇게 해서 회계 순환 과정 설명 끝. 자, 그러면 당연히 재무, 제표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죠? 하는 것들이고. 자, 재무제표 5개, 재무제표 5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재무 상태표였어요. Financial Position 또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그래가지고 약칭해서 저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죠? 뭐냐면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고요. 자본이 있고요. 이렇게 3가지를 A4 용지에 나열해 놓은 건데 자산은 좋은 거니까 왼쪽 차변에 늘어놓고요. 부채하고 자본 안 좋으니까 오른쪽 대변에 늘어놓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이 서류에 대해서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놓았냐면 회사 재무 상태를 표시해 주는 서류다. 서류 이름에 딱 답이 나와 있죠. 재무 상태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러붙어요.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재무 상태표를 일정 시점에 회사 재무 상태를 표시해 주는 서류다 라고 해 놓았어요. 자, 그럼 회계에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라면 기본적으로 12월 31일 얘기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적으로 알아두실 게 3월 결산법인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나 일본과 관련 있는 회사들은 3월 결산법인이에요. 그러니까 3월 31일자로 연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재무제표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0년차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0년차 재무상태표는 항상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회사가 설립되면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년 동안 장사 열심히 잘하면 1년차 재무상태표가 나올 텐데 자, 지금까지 재무상태표 총 2장. 그런데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
최신형 거 1년차 거라고 했어요. 1년 동안 또 추가하고 열심히 일하면 2년차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재무상태표 지금까지 총 3장,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세 번째 거, 2년차 재무상태표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인데, 최신형 재무상태표가 나오면 과거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전부 다 합산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최신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고 회사 운영을 같이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자산, 부채, 자본도 회사 운영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련된 오류가 발견됐을 때는 붕괴를 잘못했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 즉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발견 즉시 수정 가능합니다. 왜? 자산부채 자본은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만 잘못된 걸 찾아서 고쳐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서류인데요.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손익계산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될 거거든요.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나열한 서류인데, 원래는 A4 용지 세로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수익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류가 가로로 자라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 80년 전에 세로 방향으로 세웠는데 이유는 하나, 이쁘라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라고 하는 3단 구조의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못 보던 단어가 나 보이네요.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잉여분 내지는 잔여분, 이익, 이윤, 뭔가 남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비용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잉여분을 의미하는데 만든 얘기긴 하지만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과 이익을 구분한 예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동대문에서 티셔츠를 5만 원에 사왔어요. 그러면 자산을 맞교환한 거니까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데, 이 자산을 남에게 파는 순간에 더 이상 내 거가 아니게 되니까 그때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용은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1차적인 개념은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게 비용이고, 2차적인 개념은 분명히 자산 내 거였는데 이걸 남한테 팔아 넘기면 쓸모 있는 물건이라는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내 거가 아니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5만원짜리 티셔츠를 손님한테 팔면서 비용 처리했는데 7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해 났나요? 이익 났나요? 아직 참 그 전에 7만 원에 팔았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강의 삑살이 났네. 수익 났나요? 났죠? 얼마 났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머릿속에 자리 잡혀가네. 7만 원이요? 이래야 돼요. 왜? 회계학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물건을 팔아야 그 다음에 손해가 난지 이익이 났는지 뭐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물건을 판 거는 7만 원. 그 다음 단계에서 손해가 난지 이익이 났는지를 따지는 건데, 잉여분이 2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걸 이익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로 동대문에서 티셔츠를 5만 원에 사왔는데 4만 원에 팔았습니다. 수익 났나요? 났죠? 얼마 났어요? 4만 원 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팔기는 팔았는데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났죠? 만 원 손해가 발생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익이 나려면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되지만 수익이 났다고 해서 꼭 이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손익계산서 본업과 부업에 맞춰서 총 5개로 찢어발기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본업을 사이로 발생한 수익을 유통업체는 상품, 매출 이렇게 부르고, 제조업체는 제품, 매출이라고 부르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는 본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표시하는 개조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본업 이외의 사유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가 본업 이외의 사유로 은행에다 돈을 넣었는데 이자가 붙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을 본업과 보험에 맞춰서 두 개로 찢어 밝혔으니까 비용도 본업과 보험으로 맞춰서 두 개로 찢어 밝혀주면 되겠죠? 본업 이외 사유로 지출이 발생하는 걸 영업의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기부금, 좋은 일에 써달라고 내놓는 건데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회사 장사가 더 잘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거,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리 회사가 장사가 더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비용, 본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물건값과 인건비로 찢어 밝히게 되는데 본업을 사유로 발생한 물건값을 매출, 원가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은 부대, 여러 종류의 부대 지출이 나가게 되는데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이라고 했어요. 자, 손익계산서 이게 다예요. 다만 중간중간에 확인, 점검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품 매출, 제품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아직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차피 끝날 때 되면 눈 감고 자동으로 그릴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출 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장사에서 본업에서 이익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이렇게 되겠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해주시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뭘 빼야 돼요?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고 계속 사업, 손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단, 사업, 손익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당기, 순, 이익이 나와요. 됐죠? 자,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놓았냐면 회사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서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러붙네요. 일정 시점, 일정 기간. 그렇죠. 이번에는 일정 기간 되시겠습니다. 일정 기간의 회사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서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기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뭐냐면 우리 회사 수익과 비용을 1년 단위로 톡톡톡 끊어서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된 회사인데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해서 1년차 손익계산서가 나왔어요. 또 죽어라 하고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손익계산서 총 몇 장? 2장.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2장 다라고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된 회사인데 7년 전에 잘못 적은 분기를 우리 회사가 찾았어요. 그런데 하필 재수없이 수익과 관련된 오류라고 하네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된 회사인데 3년 전에 잘못 적은 분기를 우리 회사가 찾았어요. 하필 재수없이 비용과 관련된 오류인 거예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공 하나 빼먹고 300만 원 줬다고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지나서 잘못된 걸 찾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원칙적으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오류일 때는 1단계로 중대한 오류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대한 오류로 추정을 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안에서 뜯어고친다. 못 뜯어고친다. 못 뜯어고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서류 이익, 잉, 여금, 처분, 계산서 라는 서류에 전기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를 전기월 이익여금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올해 얼마 벌었습니다는 뭐라고 불러요? 당기, 순이익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는데 전기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직접 뜯어 고치고
관련 재무제표를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됐죠? 그런데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한 10만 원돈 정도 된대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1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뜯어고친다. 원칙대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예외적으로 공인에 계산한 세무사가 보기에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이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여 오류 정정 분개를 해주시고 그 차액을 손익 계산서상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합산 처리해달라. 영업의 비용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회계와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오류일 때는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수익과 비용의 수명이 몇 년? 1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도 지금까지 얼마 벌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적 손익 계산서 개념으로 서류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서류는 뭐예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였어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친절하게 두 파트로 나눠서 대답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를 뭐라고 불러요? 전기,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부르고요. 올해 얼마 벌었습니다를 뭐라고 불러요? 단기 순익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됐네. 자, 근데 불쌍하게도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쫓겨났어 얘가.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를 썼죠? 우리 회사 자본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설명해주는 서류인데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류가 현금 흐름표. 우리 회사가 현금 얼마나 잘 조달하는지 설명해주는 서류인데 흑자도산이라는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조 프린트물 해보시면 원가 3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에 현금 판매한 경우와 외상 판매한 경우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돈 들어온 경우까지 다 설명을 했었죠? 됐네. 마지막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다섯 번째 누구? 주석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5개에 대한 얘기까지 복습을 끝냈고요.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파트들 마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할 거 없죠? 됐네요. 쉬세요.